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국어 본심 비문학 2강 2018학년도 경제학 지문 오버슈팅 지문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지문 먼저 받으시면 지문 문단 개수가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 2018학년도 오버슈팅 지문은, 최근 한 10년 이렇게 잡았을 때, 난이도가 좀 있는 경제학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문만 봤을 때는. 왜냐면 여기 지문 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 소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지문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잘 하시면 많은 것들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거를 세팅을 한 이유가 여기서 좀 공부를 하고 뒤에 걸 보시면은 좀 더 편해지실 거다 해서 이제 18학년들을 또 하는 거거든요. 초반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문의 난이도가 있으면 이렇게 지문이 좀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문제는 항상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다. 문제 푸는 거 걱정 안 하셔도 좋다. 또 설령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문단 정리, 지문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수행한다. 핵심 문장이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흡이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키워드 세팅 들어가셔가지고 두세 개 잡으시면 되겠죠. 제일 처음은 정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정부 잡고 그 다음은 국민 생활 잡으시면 좋겠죠. 다음은 정책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실력이 좀 갈리는데 공부를 좀 해본 경험치가 있는 친구들은 이걸 그냥 이렇게 나열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나열할 거거든요.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그렇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하실 거예요. 근데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이 의미를 잘 보면 거꾸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요거는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키워드 배치를 좀 바꾸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그렇죠? 배우시면 됩니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해도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 생활의 국민 생활이 어떤 게 국민 생활인지 설명을 해줄 거고, 요 국민 생활에 어떤 정책을 사용해서 정부가 개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순서 바꿔가지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이런 패턴도 뒤에 종종 나올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정책 수단은 강제, 직접, 자동, 가시성의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이건 좀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키워드 잡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문제 풀 때 돌아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기 편한 지점에 체크를 하는 습관이 좀 있고요. 저는 여기서 키워드를 잡기보다는 여기에 잡습니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거 너무 이거 막 기억하고 깨달으려고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즉 강제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별거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단. 자, 이 두 번째 문단이 재밌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핵심 문장을 여기 요쯤에 있는 요거,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요걸 적거든요. 요걸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이걸 잡으면 안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저는 요걸 핵심 문장으로 잡습니다. 보시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개념이죠. 이걸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환율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구나. 다음,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자, 요 문장 볼 때도 학생들이 환율 여기에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은 여기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한다. 요런 데 체크를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보다 물론 의미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우선순위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라 뭐다? 장기적으로 요걸 잡아줘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 내용은요, 사실 그냥 찾아와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연하게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이걸 잡는 게 요걸 잡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라는 키워드를 잡는 순간 뭐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까? 밸런스 패턴 떠올려 보셔야겠죠. 장기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단기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나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를 잡으실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걸 잡아주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균형점으로 수렴된다. 뒤에 바로 나오네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역접에 접속사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있지만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게 더 중요하다. 앞에 거 버리고 그런 거 아니죠. 앞에 거랑 뒤에 게 어때요? 대등하게 연결되는 가치를 지닌 친구들인 거예요.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접속사에 한눈 팔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키워드 계속 잡아봅시다. 뒤엔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장기적으로 수렴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거 보이세요 이제? 아직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게 밸런스 패턴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주시면 아마 키워드 잡고 내용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봅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괴리된다는 말이죠. 수렴과 괴리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겠죠.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위험이 있는 거죠.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하고 이런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문장을 핵심 문장으로 잡게 되면 사실 앞에 있는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라는 내용을 뭐예요? 포괄해서 가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핵심 문장으로 잡는 거예요. 둘 다 포괄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어떻고 단기적으로 어떻고 두 개를 다 잡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슈팅, 그럼 이건 오버슈팅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아무튼 요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키워드들을 쭉 나열하는 거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가장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정리 연습을 하는 거. 여기에서 레벨을 좀 더 높이고 싶으면 딱 느낌이 오시죠. 로직 트리나 매트릭스 쓸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장기, 단기, 요 축으로. 그렇죠? 보세요. 환율에서 빠져나와서 단기와 장기가 있고 단기에는 어떻고 괴리가 있지만 장기에는 수렴을 한다.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문제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오버슈팅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물가 경직성과 불안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로직 트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직 트리 정리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그렇죠? 굳이 이런 거 안 봐도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정보량이 이만큼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일이 막 이런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다 그냥 괴리라는 단어로 다 그냥 퉁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정보의 양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 요 느낌 오시죠? 요 로직 트리에서 계속 연결해서 이 지문 전체를 정리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실 겁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문단에서 핵심 문장을 오버슈팅으로 안 잡아도 세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옵니까? 오버슈팅으로 핵심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핵심 문장이 각 문단이 겹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핵심 문장이 같을 거면 문단을 나눌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문단이 나뉘어져 있다는 말은 핵심 문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논리의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부 키워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좀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자, 요렇게 나열 쭉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딱 봐도 A, B, C죠. 그러니까 로직 트리로 쭉 연결해서 정리하는 거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 더 나올 겁니다.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죠. 단기에서도니까 당연히 장기도 신축적인 거겠죠. 사실은 이거 두 번째 문단에서 봤었어요. 그렇죠? 환율은 장기에 균형점에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나 개념들, 경제학에 대한 개념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부족해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딱 보는 순간 로직 트리 두 개 이렇게 나란히 나열을 해 놓으니까 그렇죠? 뭐가 나옵니까? 매트릭스가 나오죠. 물가와 환율을 한 축으로 단기와 장기를 공통점 엮어가지고 올린 거죠. 한 축으로 하니까 경직적이고 신축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구나? 오버슈팅이 요 OX가 그쵸 괴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버슈팅이 생기는구나.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어 해설서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지문을 굉장히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해놓거나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놓은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그래픽들이 처음부터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한 걸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실력이 좋은 애들은 한 번에 보자마자 혹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한 번에 보자마자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런 걸 쌓으면서 어떻게 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나열해서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는 거, 나열한 것들을 정리정돈 해보는 거, 이걸 먼저 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죠?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자, 여기 또 나오네요. 장기의 환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나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봅시다. 그래서 보세요. 장기에서의 환율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결이 되는 거 보이세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뭐가 나오겠어요?
로직 트리가 이어져서 나오겠죠. 아무튼 가봅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체크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하나하나 개념의 원리를 뭔가 깨달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키워드와 키워드의 관계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관계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보는 거야.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자, 키워드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넣는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단기에는 요게 생겨서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거고, 장기에는 이걸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요 퍼즐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보세요. 단기 오버슈팅 설명해 줬으니까 장기 환율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균형이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O가 나오면 X가 나올 거다. X가 나왔으면 O가 나올 거다. 물론 항상 이게 OX처럼 대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계가 되고 대응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항상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짝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 논리, 특히 논리에서는 논리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려면 비워진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채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환율 단기 장기 있는 거 보니까 위에 우리가 정리한 것들이랑 연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 경직성은 단기 오버슈팅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죠? 환율이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해서 균형점에 이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는 순간 어때요? 아주 깔끔하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요 정도 로직 트릭이 딱 나오는 순간 개념 정리는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지만 잔소리예요. 초반부라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릴 텐데 환율의 개념이 어떻고 오버슈팅의 개념이 어떻고 이런 거를 막 텍스트로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관계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물가 환율의 조정속도 차이, 이게 오버슈팅이다. 환율은 장기에 뭐에다? 균형점에 수렴한다.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한다. 끝이. 이해되시죠? 개념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까?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사례 문단은 사실 핵심 문장을 굳이 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개념 문단에서 나왔던 개념 조각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회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적고 싶으시면 여기서는 첫 번째 문단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가봅시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죠. 자, 키워드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단기 퍼즐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국내 통화량.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의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이나 이걸 엮어서 볼 수 있겠죠. 외환이라고 합시다. 외국인의 돈. 이거를 외국인의 돈이라고 엮는 게 어려우시면 이걸 그대로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줄어드는 건데 이거를 엮는 게 어려우시면 하나하나 일일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뭐한다? 환율은 상승한다. 이게 뭐예요? 단기 퍼즐입니다. 5개의 퍼즐로, 그렇죠? 5개의 키워드로 쭉 연결되는 단기의 흐름이에요. 자, 단기 흐름이 나왔으니까, 단기 퍼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장기 퍼즐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난이도가 쉬우면 그냥 장기에는 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난이도를 좀 높인 지문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올 거다? 약간 다르게 나올 텐데 여기 보면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는 어느 때였습니까? 장기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때 뭐가 생기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 이건 뭐예요? 금리 하락으로 인한, 그렇죠?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통화량이 증가할 때 쭉 보니까 환율이 일단 단기적으로도 오르고 장기적으로도 환율의 균형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두 번 튀죠. 그래서 이게 뭐다? 오버슈팅이라는 겁니다.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비었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논리는 빈 공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연계돼서 다 채워지겠죠. 확인해 봅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여기 있죠?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시장금리가 반등하고 국내로 복귀하면서, 그쵸? 외환이 복귀합니다.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이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겠어요? 이것만 남겠죠. 잘 봐요. 이것도 없어지고, 그쵸?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뭐밖에 안 남습니까? 이 친구가 남죠. 그래서 장기에는 뭐예요? 구매력 평가서를 기초한 환율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 지문 정리, 요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로직 트리를 하나, 두 개 나란히 배열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문단의 이 내용 정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오버슈팅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설명해 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퍼즐들만 잘 맞춰가지고 들어가 주셔도 충분하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국민 생활에 대한 개념과 사례가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정부가 이런 오버슈팅의 상황에 어떤 정책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가봅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핵심 문장 잡을 거면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책 사례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죠.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자, 키워드 잡을 때 강제성이 낮은 사례 키워드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왠지는 좀 이제 아시겠죠?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죠.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자, 이거는 뭐랑 관련된 거겠습니까? 불안 심리랑 관련된 거겠죠.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은 직접성의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죠? 이해되시죠? 직접성. 보다 더 중요한 건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는 거. 이걸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해봅시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끝이죠. 자, 이것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했던 요 지문이 있죠. 요렇게 정의한 거 있죠. 요 정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 경직성을 잡기 위해서는 이거 하고, 그렇죠? 불안 심리를 잡으려면 요거 하자. 끝이죠. 제가 지금 아마 공간이 없어서 이거 밑으로 내려서 그림 그리는 건 못했을 텐데, 이제 로직 트리를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끝까지 하고 싶다 하시면 요거 이렇게 밑에 내려가지고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문 다 읽고 요거랑 네 번째 문단에 요 단기 오버슈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요 두 개 표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문 정리가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공부할 게 많죠. 근데 요런 패턴들이 수능 기출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공부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패턴과 퍼즐 패턴들이 거의 80% 이상이 여기 다 이 지문 하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탑 쌓아야겠죠. 정보량이 많죠. 딱 봐도. 그쵸? 근데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요렇게 대체할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요걸로 대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국민 생활에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지 참 정리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abstract으로 깔리고 여기에 대한 개념 잡아주고 사례 하나, 둘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쁘죠? 정리된 거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탑도 한번 쌓아봅시다. 탑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밑에 깔고 그 위에 환율 올라가죠. 큰 개념 올라가고요. 오버슈팅, 작은 개념, 세부적인 개념 올라가고요. 이 오버슈팅에 관련한 사례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책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탑을 쌓아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단 가지고 문제 하나 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오버슈팅 연결해가지고 2, 3, 4 이렇게 엮어가지고 문제 낼 수 있겠죠. 엮어가지고 문제 낼 수 있을 거고, 뭐 개념 사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단기로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면 지문 내용 정리도 내용 정리지만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대충 보여서 문제 푸는데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세팅은 그쵸. 이 기본 구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고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이 지문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그래요. 지문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2부로는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거나 하시면 이쪽으로 질문 주시면 되고 댓글 달아주셔도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